네, 스마트 시티를 뭐 굉장히 특별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는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뭐 치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텐데 그런 것을 ICT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신기술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자. 교수님의 간략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기획실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네, 2030 세대에 있어서 지금 조금 떠오르고 있는 도시 테마가 스마트 시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을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시티를 뭐 굉장히 특별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는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뭐 치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텐데 그런 것을 ICT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신기술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게 스마트 시티의 목표이고 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는 결국에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이런 ICT 기술을 이용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면 될까요? 뭐 꼭 그래도 되고 기술이 없어도 사실은 네. 스마트하게 살면은 스마트한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약속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조금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 시티와 리빙랩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음,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빙랩이라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리빙랩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빙랩을 통해서 도시 재생도 하고 스마트시티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자기 동네나 또는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리빙랩이나 스마트시티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스마트시티가 더 큰 개념이죠. 그걸 하나의 문제를 찾고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리빙랩이라는 방법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도시계획이라는 걸 하는데 보통은 탑다운 방식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바텀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이제 서로 얘기해 나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지? 어떤 걸 해결해야지? 뭐 이런 걸 찾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딱 만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활동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리빙랩이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리빙랩이 스마트시티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음, 있고 그런 다양한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사례들을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도시 문제를 이제 커뮤니티에서 찾으니까 그거를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 도입하면서 그런 이제 포장을 좀 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습이 하나의 일단 과정. 리빙랩으로 네, 하나의 네, 과정으로서 리빙랩이 네, 일단은 하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네. 알 지속 수가 가능한 있었습니다. 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를 주 연구 분야로 설정해서 이제 연구를 음.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UCT 인재 양성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몇 개, 한 5개를 선정해서 이제 그때 우리 스마트시티의 전신이 유비쿼터 시티라고 했으니까 그런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데 제가 2단계부터는 제가 사업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 정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UCT에 대한 것들을 과정을 만들고
또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대두가 됐고, 그거랑 접목시켜서 도시의 하나의 토픽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제 요거를 연구 분야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아, 네. 결국에는 이 정부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네네네. 중요한 기조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네. 관련한 이제 교육 양성에 있어서의 이제 네. 교수님 대학원 역할이. 학생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제 총 세종시와 마곡동 이 두 군데에 있어서 음. 이제 상당히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되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단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단지로 설정이 되었을 때, 네. 그 지역에 이러한 스마트 시티 산업이 이렇게 좀 선정이 되어 진행이 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게 UCT라는 걸로 이제 많은 사업들을 택지개발 사업지에서 했었고, 이제 계속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서 일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응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는 넣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저기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사업들도 잘 안 되는 것이 데이터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감이 있기 때문인데, 신기술은 규제가 있고 또 이것을 했을 때 효과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이제 시범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세종시가 선택된 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 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뭐 보상부터 시작해서 막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미 국가 기관들이 갖고 있는 땅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때마침에 이제 세종 고다시하고 부산의 에코데이터 시티라고 이제 K워터가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두 곳을 이제 후보지로 정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30 몇 번 정도의 후보지를 이제 검토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대학도 가깝고 기업도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막 따져서 두 가지를 이제 후보지로 정했고, 서울 마곡 같은 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서울시 SH공사가 주로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서울에서 있는 땅들은 이제 마곡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빈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범지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종시가 이 선정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가 보상이 이런, 끝난 땅. 네, 네, 보상 문제도 좀 덜하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정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시범 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시민들이 없으니까 새로 이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봤죠. 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설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 입주민을 뽑을 때 이런 것에 찬성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되니까요. 아, 그만큼 네,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네, 문제도 네. 여기 개입이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규제도 거기는 이제 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세종시가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제 여러 시원 사업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잘 실행이 되고 있는 점, 아니면 혹은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점, 네. 장점과 보완점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장점은 별로 없고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끝날 때까지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동안의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자충우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 이게 국토교통부가 이제 국가 시범도시 선정 이후에는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땅 주인의 LH하고 또 여기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SPC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오래 걸렸고, 지금도 아마 협상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음, LG CNS를 비롯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참여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들어가는 서비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공과 민간의 그런 컨플릭트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그 시범 도시의 시범 마을 같은 정도의 개념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도입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또 규제도 없애고 막 이러려면 뭔가 좀 혁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혁신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법률 체계라든가 또 공무원의 이제 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 일례가 우리가 거기 토지 이용을 좀 호남 용도를 도입해 보자라는 것이었는데 또는 뭐 자동차가 없는 도시 뭐 이런 걸 꿈꿨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려면 LH나 이런 데에서 이제 용지 공급 같은 게 기존 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협상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좀 선진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 이제 쪼끔은 약간은 좀 제도적인 그런 네. 문제에 봉착을 해서 네. 결국에는 많은 네.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